이분은 자기주도 학습이 왜 중요한가 하고,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두뇌는 몰입에 빠져야만이 어떤 이해력하고 암기력, 모든 두뇌의 능력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몰입을 느껴야만이 지속적으로 IQ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몰입의 깊이를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능력도 올리고 지적인 능력,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의 크기, 능력 자체도 좋게 만들면서 거기서 그 결과, 자기가 일하는 결과까지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몰입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약간은 그런 현대 교육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폰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몰입을 통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이거요. 12살 이전에, 10살 이전에 아이들이 몰입을 체험을 하려면 과목이 많으면 안 돼요. 국영수, 사과, 뭐 이렇게 과목이 많으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근데 현대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연령이라든가 심리, 두뇌의 발전 속도, 단계 이런 거 무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야, 니네들은 스카이야. 여기 가야지 이제 되는 것 같아. 막 굉장히 이런 마인드죠. 고등학교 때 이만큼 공부하고, 중학교 때 이만큼 공부하고, 중학교 때 이만큼 공부하려면 초등학교 이만큼 공부해야 돼. 초등학교 때 좀 잘하려면 유치원서부터 한글 가르치고 한자 가르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걸 하향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학습 커리큘럼하고 체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거예요. 1940년. 얼마나 무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간에 대해서 뭘 알았어요. 지금은 두뇌의 속을 들여다보는 기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뇌과학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뇌과학에 몰입을 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그 두뇌에 대한 책도 제가 썼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게 이제 바벨 전략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면, 여러 가지 과목의 기초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흥미를 느낀 어떤 한 과목이나 어떤 주제에 굉장히 깊이 몰입하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살 전에. 그것이 음악, 미술, 체육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한두 가지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몰입해보는 체험, 그리고 거기서 자기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보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IQ가 좋은 애들은 전 과목을 다 잘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IQ가 낮으면은 한두 가지만 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초등학교 때. 근데 여러 가지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걸 이제 평균 교육이고, 평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느 거 하나만 깊이 몰입을 하게 되면, 몰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이 바벨 전략이고,
최근에 LST라는 게 있는데 long, slow thinking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여기 좀 깊이가 빠졌네. depth. long, slow, deep thinking. 이게 좋을 것 같은데 LSDT 또는 이런 거.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이거를 하게 되면 두뇌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뇌 속에 엔진이 있을 때 이 두뇌라는 엔진을 가지고 두뇌가 이제 어떤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엔진이 좋으면 그리고 타이어가 좋으면 산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포항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뭐 서울이 수학이고 포항이 영어야 뭐 그런 거죠. 뭐 여기 춘천이 뭐 음악이고 좀 어울리나요? 춘천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엔진, 두뇌의 엔진이 그 체계를 잘 잡게 되면 그 엔진 가지고 운동도 잘할 수 있고 음악도 잘할 수 있고 미술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자기가 개발되는 그 속도라든가 깊이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과목이 너무 많아버리는 거에 그 단점들이 아이들이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걸 또 엄마를 또 방해합니다. 야 평균이 좋아야 돼 평균이 이러면서 깊이 몰입하는 걸 엄마가 또 방해해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아이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교육 제도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 제도이기 때문에 그 관점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몰입하는 경험을 못합니다. 몰입하는 경험을 누가 하냐면은 거의 타고난 애들밖에 못하는 거예요. 몰입을 잘할 수 있도록 두뇌가 타고난 애들만 몰입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애들은 몰입의 경험이 없이 중학교로 올라가 버리는데 두뇌가 15살이 넘어버리면 이미 세팅이 돼버립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엔진이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초등학교 때 그 몰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몰입이 안 돼. 장사를 해도 안 돼. 식당을 해도 그 손님의 그 표정이라든가 손님과 종업원이 내가 식당 사장이라고 쳐요. 손님과 종업원이 그 눈빛을 주고받는 거에서 내가 그 디테일한 그 감정을 느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뭔가에 몰입했던 경험에서 두뇌가 이렇게 시냅스가 좀 정교해지는 몰입을 해야만 정교해지거든요. 몰입을 한다는 게 그 현미경이 생각나지 않아요? 현미경. 수박 겉핥기냐? 현미경으로 수박의 세포까지 보느냐의 차이라는 얘기죠. 현미경으로 수박의 세포까지 보는 경험을 12살 이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뇌는 이후에 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에 제가 학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고수가 되기 힘들다라는 말이 오히려 나왔겠네요. 고수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두뇌 자체가 정감옥 하느라고 뭔가에 몰입해 본 적이 없어요. 고수가 안 돼요. 고수가. 평균치 인간이 되나요? 평균치 인간. 근데 그 평균치 인간이 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중진급 이상에서 그 평균치 교육을 받았던 인간이 맞이하게 된 운명, 안타까운 운명이 뭐냐? 자기보다 더 뛰어난 로봇과 자기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 인간들은 계속해서 실업자가 지금까지 되어왔습니다. 실업자. 약 3,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게 좀 늦게 들어왔죠. 왜냐면 약간 그 산업화, 그다음에 이런 현대 자본주의가 약간 미국보다 더 느렸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미 3, 40년 동안 이 과정, 평균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업자가 돼가는 일이 생겼고, 그게 2000년 넘어서 더 급속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왔냐면은
평균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해고가 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사지만 멀쩡하고 몸만 튼튼하면 돼 안 굶어주고 이랬는데 요즘엔 안 그런 거야. 왜 나보다 사지가 더 멀쩡한 로봇가 지금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리고 이런 거, 야 그냥 우리는 한국에서는 있잖아 스카이 대학만 가면은 다 취직돼.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예전에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지금은 안 그래요. 서울대 나와도 한 70%가 실업자야. 스카이 나온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노는 백수. 근데 스카이 나온 백수의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써요. 얘네들이 놀아봐가지고 명문에 나온 백수는 돈을 더 많이 쓰면서 놉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벌어온 돈을 막 쓰면서 놀아요. 생산적인 일은 잘 안 하고. 왜 그런 스카이 나온 백수를 만들어냈느냐? 교육이 바로 이런 평균치 교육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는 갔지만, 어려서 뭔가에 몰입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 부모가 리드하는 교육 자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도성 하지만 사실은 몰입하지 않는 그 공부는 자기주도성이 아니에요.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많이 흔하게 자기주도 학습사들을 양성하고 있고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사는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그 문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인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받은 거 그거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진짜 자기주도 학습, 진짜 몰입을 할 수 없는 애가 돼요.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한 10년씩 동안인 것 같은데 10년 중에서 쫙 보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 지금 몇 명 있어. 저쪽에 계신 저 동안 미녀는 지금 막내가 초등학생이고 그냥 설정이에요. 쳐다보지 마세요. 연기하는 거야. 이쪽에 있는 그 동안미녀는 지금 첫째가 초등학생이고 또 저기 한 20년 젊어 보이는 저기 할머니인데 20년 젊어 보이는데 손자가 벌써 초등학생이네. 손자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손자가 유치원인 그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자기주도 학습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칩시다. 이제 저기 굉장히 20년 젊어 보이는 어떤 분이 며느리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배웠던 그게 저절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 몸에 배이기 때문에. 몸에 배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절로. 그게 이제 자기 무의식이 지배를 당하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게 되면. 주변에 계속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존감이라는 게, 아까 이 자존감이 없으면 자기주도성으로, 자주성으로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부에서. 정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그 엄마의 자존감이 겉으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거는 옆집 아줌마랑 수다를 떨 때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눈빛, 표정, 행동 그 쇼핑을 할 때 모든 것에서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전수가 됩니다. 과연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저희 아이한테 전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농경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전체 국민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돈을 쫓게 되고 돈이라는 것이 중요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농부들이 많았을 때는 자존감이 꽤 높았어요. 왜 높았냐면 땅이라는 것을, 땅과 바다를 우리는 신성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성시하는. 그게 이제 그게 뭐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 아주 고대의 그 모든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인간이 땅을 지배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땅을 엄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땅을. 이 땅이라는 엄마가 나한테 곡식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땅을 지배하고 땅을 개간하고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의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신성한 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신성한 땅에서. 그 신성한 땅이 나에게 주는, 나하고 신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와 똑같지. 그 땅을 그렇게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신성성, 일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이제 그 돈 중심 사회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 바벨탑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돈을 향해서 탑을 쌓는, 계속 쌓아가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 그럼 뭐가 무너지냐? 직업에 대한 평가가 연봉으로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봉. 그래서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1년에 100억, 1000억 버는 사람을 보면 내가 창피한 거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신성성도 없고, 연봉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의 99.9%까지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 사회 구성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이면을 바라봤을 때 자기 존재감이 살게 되거든요. 자기가 장애인이지만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인문학의 일종이에요. 인문학. 저도 책을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됐지, 제가 책을 안 봤으면 그런 내용 전혀 몰랐어요. 그런 어떤 인문학을 통해서 다양성의 가치, 다양한 언어의 가치가 우리 각자가 그 사회 곳곳에서 지금 오늘 여기 오니까 도시락 배달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 차에 싣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기 자부심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 왜 건강해지냐면, 자존감이 올라가면 저절로 체내에 있는 호르몬이 건강해지는 호르몬으로 다 바뀝니다. 자기 자존감이 낮으면은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몸에. 그렇게 되면은 창의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인체를 차지하는 만큼 면역세포가 힘을 잃게 돼요. 코르티솔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두뇌에서 생각을 하게 하는 전두엽하고 해망, 이걸 억압해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한테 불만이 많은 사람은 IQ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사람, 자기 삶에 점점점 살수록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기만 하면 괜찮아. 점점점 건강이 나빠져요. 자기 몸을 암에 쉽게 걸리는 몸으로 바꿔버립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이걸 영국에서 조사했잖아요. 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공무원 중에서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위급 공무원과 그 중간 이하의 공무원들의 발암률을 조사했더니 중간 이하의 공무원들이 3배가 높아요. 발암률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그게 뭐냐면은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에서 오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또 뭐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별로.
다 자기한테 지시만 하는 거야, 지시만.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체질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상위 공무원하고 하위 공무원만 얘기했지만 이거는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와 엄마의 관계가 됩니다. 과연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이 자기 결정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선택하도록 여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그 아이의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뇌는 15세 이전에 기본적인 게 세팅된다. 제가 세 번째 책,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는요, 사실 지능을 좋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쓴 책이 아니에요.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아이들이 하지 않게 되면 암에 걸리는 사람이 된다. 중년 이후에. 이게 제 책의 메시지예요. 제 책에는 의학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3부에 좀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 책은 P&EI에 대한 책이에요, 사실은. P. 우리의 정신 사이코가 뇌세포에 주는 영향, 뇌세포가 엔도, 내분비계, 호르몬계에 영향 주는 영향, 호르몬계가 이뮤널지, 면역력에 주는 영향. 이 P&EI라는 학문이 있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하루의 그 일상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자기 두뇌를 지배하게 되고, 두뇌의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지배하게 되고, 그 두뇌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호르몬 분비가 코르티솔이 많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동시에 보니까 딱 공통점이네. 그렇지, 인텔리전스, IQ하고 이뮤널러지가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I. 또 하나 있다. I.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뮨 시스템, 면역계가 무너지고,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인텔리전스, 지능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안 돼요.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 악순환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 손자 때까지 전파가 돼요. 전수가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아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더 잘하지 못합니다.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물론 저도 부모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셨고, 사진 속에서 항상 군복을 입고 먹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TV에 얼마 전에 독일에 입양된 사람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돼가지고 아침마당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의 만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부모를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화에. 입양된 사람이. 왜 그랬어요? 왜? 자기가 부모를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아예 안 계실 때요. 어려서 아버지가 신적인 존재 같은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런데다가, 자, 이건 굉장히 지금 사실,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자신을 왜 가슴 아파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 73세까지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디스크 걸려가지고 은퇴했어요. 73세. 허리가 너무 아픈 거죠.
허리가 없으니까 이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건물 청소를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농사지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광주로 이사 왔을 때 우리 어머니는 건축 노동 현장에서 벽돌을 하셨습니다. 모래하고 벽돌을 지통에다가 지고서 그때 이제 2층짜리 단독주택 공사장이었는데 거기서 노가다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연탄배달을 한 적도 있어요, 어머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노동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땀을 흘리면서도 활짝 웃습니다. 뭐 저가 됐든 뭐 자녀가 나타나게 되면. 그래서 그 모래를 풀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있잖아. 남자들보다 일 잘한다고 소문이 짱 났어 공사장에. 웃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있잖아요. 요즘 애들 눈치가 빨라서 그걸 알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초등학교 정도 10살 이전 이 정도에는 뭐를 배우냐면 자기 부모가 대학 교수냐 변호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공장에서 일을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소부냐 아니냐가. 자기 부모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만큼 자존감이 있는 태도를 자식한테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점수가 됩니다. 그게 세팅이 됩니다. 두뇌에. 그게 자존감의 출발이에요. 그게 자존감의 출발. 그래서 특히 그 엄마가 자식한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이유는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태아의 뉴런과 DNA가 엄마의 온몸에 박히게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좀 있는데 여자들이 왜 남자를 까다롭게 모르냐면 그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자와 나의 남자가 결합을 해서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잖아요. 응? 아무튼 자라는데 그 남자의 DNA가 이제 그 50%가 아이에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아이의 DNA가 생기고 아이의 신경세포, 뉴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기에 그 조각, 작은 그 DNA 조각과 뉴런의 그 조각들이 엄마와 아이는 피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적혈구보다도 작아요. 작기 때문에 뇌세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처녀와 엄마는 인종이 달라요. DNA가 변합니다. 엄마는. 왜? 자기 자식의 DNA가 온몸에 박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와 처녀는 전혀 다른 인종이거든요. 나는 여성, 엄마, 남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총각이나 아빠나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야. 별로 안 변해. 왜? 별로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 얘네들은. 남자들은. 그러나 엄마와 여자는 달라. 처녀와 엄마는 다르다니까. 이미 몸이 굉장히 많이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자기 자식의 DNA와 뉴런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동기감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엄마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자기 아들, 딸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아빠가 미치는 영향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대하게. 저는 5배에서 10배로 봅니다. 아빠가 애들한테 주는 영향에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주는 영향을 5배에서 10배로 본다고요. 제가 그래서 아빠들 교육은 안 가나요. 아빠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는 않지만 엄마 교육만 다녀요. 저는 엄마 교육만. 효율이 높잖아요. 효율이. 엄마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존감이 올라갈 거고 그럼 자존감이 올라간 애들은 뭘 하게 된다고요?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은 진짜 자기주도 학습을 평생 못합니다. 평생. 자기가 열등하게 태어났고 자기가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이런 생각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두뇌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질 않아요. 평생 자기주도 학습. 몰입 자체에 빠져들 수 없는 애가 될 거예요. 결국 실업자가 되는 거죠. 왜? 로봇과 컴퓨터보다 일을 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몰입이라는 것은
자, 바벨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의 힘, 자연의 그 인간도 자연입니다. 인간, 자연. 그 에는 카오스라는 에너지가 존재를 해요.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오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것만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컴퓨터가 정복하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30년, 50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런 현상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중간은 대부분 인공지능들이 직장을 다 거의 대신하게 되고 인간은 이 양쪽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카오스는 뭐냐면은 주로 농어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농사, 1차 산업이거든요. 1차 농사라든가 그런 거죠. 이미 형성된 지하자원 이것도 이제 자연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이제 카오스라고 보면 되고 이 위쪽은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고도의 그 카오스라고 하는데 지식의 단계를 벗어난 지혜의 단계의 이름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몰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왜 몰입이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때 몰입을 해봤던 두뇌를 가진 자만이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평균 95점이었어. 어떤 사람이 평균 95점이었어.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평균이 60점이야. 그런데 체육만 100점이야. 그런데 얘는 평균 60점인데 이상하게 그 생물만 자연만 100점이야. 99점이야. 100점은 뭐 드무니까. 그러니까 나는 평균 95점이야. 수학도 95점, 영어도 95점, 체육도 95점, 다 95점이야. 이런 아이들은 로봇과 AI한테 직장을 빼앗깁니다. 진정한 몰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게 바벨 전략이에요. 바벨 전략이라는 게 이게 운동 아령을 뜻하는 겁니다. 아령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이렇게 있다면 어느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 전략은 원래 주식 투자에서 수익성이 아주 높고 위험이 큰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하는 거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뭐 농토나 이런데 부동산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걸 바벨 전략이라고 해요. 주식 투자에서 거기서 나왔는데 주식 투자에서 바벨 전략이 지금은 대기업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도 똑같이 그 바벨 전략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업들의 수익은요 가장 큰 수익은 두 가지에서 나와요. 옛날에 공장하려고 사놨던 땅값이 올라서 이 부동산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기업들이 좀 기분 나쁘죠. 좀 기분 나빠요. 그리고 굉장히 첨단 산업 아주 첨단이거나 땅에다 돈을 묻어놨거나 여기서 지금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사놓은 땅이 많습니다. 지금 막 산 하나 사놓고 저기 수원 같은데 아주 옛날에 지금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벨 전략인데 자, 이 바벨 전략이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주식 투자에서 그 땅에 투자하는 거하고 굉장히 무슨 뭐 지금은 반도체도 지금 첨단 산업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 아니면 표적 항암제 그런 거 그런 첨단에 투자하는 거하고 땅에 투자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땅에 투자하는 것은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15살 이전, 12살 이전에 그 아이가 뭔가에 몰입을 해서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듯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밑으로 많이 내려가 본 자만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본 자만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깊이 체험해 본 사람만이 거도의 복잡성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죠. 나중에 40 넘어서 50 넘어서 그렇게 교육이 지금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량 실업자만 양산하는 교육이 되는데, 그냥 실업자면 괜찮은데 그 실업자들이 어떤 실업자냐면 계속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실업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행한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실업자. 그래서 자살률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살았을 때 시대보다 더 힘들어질 거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걔도 아마 그런 미래를 맞아야 될 거예요. 지금 살짝 좀 어두운데, 자, 그런데 두뇌가 아까 이제 공부 30살 넘고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35분만 하자 40분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다. 인간은 35세가 넘어가고 45세가 넘어가게 되면 뭐가 약해지냐면 체내에서 이 호르몬 분비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여성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고 남성 호르몬도 전반적으로 DHEA라는 그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물질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데,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두뇌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원래 타고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원래 그냥 두뇌가 말란 거예요. 원래. 자, 그런데 15살부터 약 35세까지는 이제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체내에서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왕성해지기 때문에 15세 이전에 자기 자존감이 낮은 엄마 아빠에게 전수받았던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진 누이시, 자기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찬스가 이때 오는 겁니다. 찬스가 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 강아지도 그렇고요. 인간의 두뇌는 자기를 얼마만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는데 이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담임선생 만났다고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 담임선생님 말이야, 평판이 너무 좋고. 근데 이게 별로 큰 영향가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큰 영향가가 있냐? 그 담임선생님이 우리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왜? 멘티,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15세 또는 20세 이때의 초등학교, 이때 굉장히 유연한 열려있는 두뇌를 가진 어린아이들은 그걸 민감하게 감지한다는 겁니다. 민감하게. 그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15세가 넘으면 자기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15살이 넘으면. 근데 15세 이전에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마인드하고. 그래서 부모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 15세까지 길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별을 선언해야 돼요. 이별. 딴 데로 보내야 돼. 자기 자식을. 그게 무슨 얘기냐? 관성이 되거든요. 관성이 애들이. 그러니까 15살 넘어서도 원래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랑 계속 살게 되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네. 새로운 자존감이 높은,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치열하게 하는 선생을 만나서
선생이나 선배를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물론 그 선생이 나를 사랑을 안 해. 사랑을 안 하는데 내가 사랑해. 그래도 돼요. 이게 사랑이라는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든지 아니면 내가 걔를 무지무지 사랑하냐, 아니면 둘 다 적당히 둘 다 사랑하든지, 그러면 그 제자와 그 멘티, 그 아이의 두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엄마가 자기 자식을 계속 사랑하는 거야. 계속 끼고 자기 수준밖에 못 살아요. 평생 그 자식은. 자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다 피가 있는 거야. DNA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를 해보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두뇌를 바꿀 수 있는 그 기회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쌍둥이 연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있잖아요.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 뭐 그저 그렇게 잘 살고 뭐 명문가가 따로 있고, 저기는 뭐 엄마는 이대 나왔고 아빠는 서울대 나왔으니까 애들이 스카이 갔나 보지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존감이 전수가 된 거예요. 그게 그 공부를 잘하게 하는 DNA가 전수된 것은 25% 정도 되고, 태도와 자존감이 전수가 돼서 자기주도 학습을 몰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태도, 또는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태도가 75%가 전수가 됩니다. 75%. 이건 제가 이쪽 서적을 읽고 이쪽 박사들이 그 연구한 그 논문을 읽고 이 퍼센트를 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25대 75. 근데 제가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이건 점점 줄어들게 돼요. 부모의 DNA의 영향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태도의 영향. 지금 아이들은 예전의 아이들보다 약간 더 영리하게 태어납니다. 예전의 아이들보다. 그 IQ는 뭐 10년마다 뭐 5%씩 증가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지능이, 우리 손자 때는 약간 더 영리하게 태어나요. 이렇게 더 하게 되는 애들. 그런데 더 영리하게 태어나는 애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도록 그 부모의 그 낮은 자존감을 막 전파하면서 얘는 몰입을 못하는 애가 되버리고, 또 평균 95점 이것 때문에 얘는 또 몰입을 못하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뜨거운 사랑을 갖되 행동은 계모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그 아이는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자생력. 근데 그 과잉보. 근데 이거는 여성의 엄마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참 그걸 막기가 어렵거든요. 여기 엄마 안 돼본 사람 모를 거야. 엄마 한번 돼봐봐. 이게 막을 수가 없어. 저도 아빠 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 자식만 있으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기 여수 엑스포 딸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보면 시뮬레이션 배 운전하는 게 있어요. 막 저거 시키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도 나도 아빠구나. 나도 이 교육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식이 막 더 좋은 걸 체험하고 막 더 잘되게 하려는 그 본능, 이 본능이 내 가슴에도 있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엄마는 훨씬 더합니다. 이게 훨씬 더해가지고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조금 다칠까봐, 나중에 못 살게 될까봐 맨날 그 조마조마하고 안전운전하는데, 엄마들 되게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공부를 누가 서울대 어떻게 갔냐고 꼴찌에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지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다 게을러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나 담배 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한테 한다든지, 응?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전설로 들리는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대학교도 못 가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옆에 있는 그 아버지가 과외를 했던, 아버지가 고등학생 때 과외를 했던 어떤 아는 분이 지금 어디 학교 교감인가 교장인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줬어요. 국민묘지에 와가지고. 얘네 아버지 있잖아. 옛날에 시계 있잖아. 시계 이거 떠르르 돌아가는 거. 옛날 시계 다 그랬잖아. 그 시계에다가 실을 매달았대. 실을. 근데 잠을 짧은 시간 깊이 자기 때문에 딱 누워서 죽은 것처럼 잔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죽은 것처럼 잔다. 좀 덜 피곤할 때만 이렇게 나는 거지. 너무 피곤하면 딱 죽어요.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근데 아침에 이제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한 4시간, 5시간 자고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의지력이 강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생겨요. 괴종시계가 울리기 1분 전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1년 반 동안 그렇게 몰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것은 24시간 나는 공부와 살다 공부와 죽겠다. 이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어야지. 이거 몰입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몰입은 쉰다라는 개념이 두뇌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잔다라는 개념도 거의 사라져요. 기절하는 겁니다.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거예요. 몸이 견딜 수 없어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 의무감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몰입이에요. 근데 그 단계까지 성인이 됐을 때 그런 몰입을 할 수 있는 두뇌는 언제 만들어져요? 15세 이전에 뭔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막 타본 아이만이 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두뇌가 세팅이 돼요. 뭔가에 의지력을 갖고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이라는 것은 굉장히